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강승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관동별곡에서 관찰사 부임의 여정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관동별곡을 통해 금강산으로의 유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키워드, 화자의 정서, 태도 5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맞습니다. 연군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국지정이었죠. 세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이었고요. 네 번째, 선정의 포부였습니다. 마지막은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인생 무상이었지요. 앞으로 이 키워드들은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금강산 유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요 알고 있나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예전에는 이런 동요도 많이 부르고, 이제 선생님 어렸을 적이나 조금 이제 선생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학생들이 이 노래로 밖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화자가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보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인 한반도의 명산 금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영둥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먼저 화자인 정철 자신의 직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현재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긴급하고 비상사태인데 금강산 유람을 할 수는 없겠죠. 영중이 무사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무사하니까 관찰사로서 근심없이 유람을 다닐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시절이 3월. 이때는 조선시대니까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시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월이라고 나왔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4월, 꽃 피고 아주 좋을 때겠네요. 그 다음 줄입니다. 화천 시냇길. 이 좋은 4월의 봄에 시냇가에 꽃도 피어있고 너무 경치도 좋겠지요. 그 다음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 부분은 지금 화자가 풍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풍악산에 왔네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부터 금강산 유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산 이름을 이야기했죠. 바로 풍악산입니다. 여기서 풍악도 금강산에 지칭합니다. 여러분, 금강산은 이름이 무려 4개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계절마다 금강산은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이라는 이름은 봄에 부르는 이름이고,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우리가 방금 본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상식 정도로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지금 3월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뭐라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금강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화자는 의도적으로 풍악으로 부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풍악도 금강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줄입니다. 행장을 다 떨티고 석경에 막 디디퍼. 이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가져온 짐들 다 내려놓고, 그 당시 산악로가 지금처럼 가기 편한 길은 아니겠죠. 가기 어려우니까 석경, 돌길에 막대기 하나로 해서 이제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복통 들어가니 은같한 무지개 옥같한 룡의 초리 섭돌며 뿜는 소래 심리에 찾아생니 들을 째난 오리러니 본이 난 논이로다. 이제 첫 줄 보시면 백천동을 옆에 두고 이제 화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만폭동이라는 곳으로 가네요. 이 만폭동의 모습 잠깐 사진으로 보실까요? 와, 이 사진 보니까 폭포가 엄청 크죠? 직접 보면 아마 엄청 웅장한 폭포일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폭포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용의 꼬리. 이 부분 표현 방법이 많으니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은같은 무지개, 그리고 옥같은 용의 꼬리. 뭐 같은 뭐 같은 뭐. 비슷한 형식의 구절이 반복되죠. 바로 대구법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뭐뭐 같은.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방법, 바로 직유법이었고요. 그 다음입니다. 용의 꼬리에 어떤 것을 비유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폭포를 용의 꼬리에 비유했지요. A는 B이다. 바로 은유법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섞여들며 뽑는 폭포의 소리가 심리까지 찾아드니
이 폭포의 소리가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고 보니까 엄청 폭포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얗게 일어나니까 눈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서도 들을 때 우레라고 했으니까 바로 청각적 심상을 이용했고요. 볼 때 하얀 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할 때는 뭐고 뭐 할 때는 뭐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로 대꾸법을 사용했네요. 그런 정리합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그리고 아래에 우레, 눈, 이 부분이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지규나 은유 같은 비유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대꾸법, 그리고 폭포를 이용해 꼬리에 비유하고 소리가 정말 천둥 우레 소리보다 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해서 과장법에 해당한다는 것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만폭동의 폭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또 장소가 이동됩니다. 바로 금강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무슨 대라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무슨 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처럼 높은 데 평평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강대라는 곳에 맨 위에 보니까 학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새끼를 쳤대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화자는 아래서 이렇게 금강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습니다. 춘풍 옥벽성에 첫잠을 깨뒀던 뒤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여기서 봄바람이 부는 옥피리 소리에 학은 잠을 깨웠는지 호의 현상, 여기 참 중국에 고사가 많이 나오네요. 호의 현상도 중국의 고사인데요. 학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흰 옷과 검은 치마, 딱 학의 흰색과 검은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동배곡의 특징 중 하나죠. 이렇게 중국 고사가 많이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호의 현상, 즉 학이 잠을 깨어 반 공중에 쏟아뜨는 것은 학이 날갯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간단히 보면 뭐 이런 모습이겠네요. 다른 점은 여기선 둥지에서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는 점이겠죠. 자, 이렇게 학이 날갯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읽습니다. 셔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한다. 자, 여기서 서호 옛 주인, 이것도 중국 고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중국 송나라 사람 인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의 은거에서 학을 기르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따왔습니다. 어쨌든 학이 인포처럼 자신을 이렇게 반가워해서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요. 쇼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헐대, 고튀어 올라 앉잔말이 묘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나다. 자, 여기서 갑자기 향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혹시 향로라고 본 적이 있나요? 향로 한국사 시간에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생겼죠? 금강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이렇게 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정양사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았다고 했으니 장소가 진월대로 이동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도 무슨 대라고 했으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정양사라는 절이 있고 화자는 그 아래에 있는 봉우리들을 이렇게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산, 뭐 두음법칙으로 하면 여산이라고 우리 지금 발음하죠. 이것도 중국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도 봉우리가 많고 유명한 폭포가 많아서 금강산과 많이 비교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여산의 진면목이, 다시 말하면 중국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다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여산은 바로 금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자, 여기서 조물주, 창조주가 요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이는 봉우리들이 이렇거든요. 자, 이거는 진월대에서 보이는 이제 산 봉우리들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청 봉우리들이 많죠? 그래서 조물주가 요란하게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날거든 뛰디 많아, 셔거든 솟디 많아, 부용을 고잔난닷, 배곡을 묵건난닷, 동명을 박찬한닷, 북국을 괴한난닷. 자, 봉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산봉우리들의 다양하고 동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아까 본 사진의 모습이 옥을 이렇게 예쁘게 묶어놓은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꽂은 것도 같고 하얀 옥을 묶어놓은 것도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동명, 다시 말하면
동해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금강산 옆은 바로 동해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동해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밤에 보면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북극성을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꽃과 백옥,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다를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것 같다는 이렇게 웅장하게 높은 산봉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산봉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진월대 계속 이어집니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우샤 혈망봉이 하늘에 추미러 무사히를 사루리라. 천만겁 디나다록 굽힐 줄 모르난다. 자, 해석합니다. 이 보이는 봉우리들 중에 가장 높게 솟아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하늘에 이렇게 치밀어서 무슨 일을 말하려고 천만겁, 여기서 겁은 불교용어로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천만겁,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라고 봉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만겁 모르는다, 여기 윗줄 긋고 이 부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 곧게 솟아있는 산을 보면서 산의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줄 어와 너여이고 너 같하니 또 있난가. 자, 여기서 너로구나. 여기서 너는 바로 망고대와 혈망봉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너같이 지조와 절개를 가진 것이 또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개심대 고티올라 둥향성 바라보며 12,000봉을 넉넉히 헤어하니. 이제 또 장소가 바뀌네요. 어디로? 이렇게 개심대라는 곳으로 장소가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로 끝났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화자가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중향성, 여기서 성은 성자입니다. 중향성이라는 금강산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바위성을 뜻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성 쪽을 이렇게 화자가 바라보니까 아까도 노래도 불렀죠? 산봉우리가 12,000봉이나 있네요. 이것을 쭉 세어보니,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있습니다. 봉마다 맺혀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마나 좋거든 말띠마나. 해석합니다. 이렇게 12,000봉보다 끝에 이렇게 서린 기운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면 맑지를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운이 어떻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겨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달고자. 그래서 이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밑줄 치시고 중요합니다. 자, 인건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인재를 말하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금강산의 이 기운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키워드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국 지정에 해당되죠. 금강산의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인재를 키워내고 싶다고 했으니 바로 우국 지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태시에도 화도할샤. 자, 계속 해석합니다. 형용 생긴 모습이 끝이 없고 채세 자세, 산이 가시는 이 자세도 많구나. 저번 시간에 하다 기억나시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금강산의 변화무쌍한,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읽습니다. 천디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만한 이제야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이샤. 자, 해석합니다. 천지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 그것을 화자인 자신의 눈으로 그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감정이 생긴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금강산을 아름답게 만든 조물주, 창조주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계신데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기 니신고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뒀던고. 자, 해석합니다. 계신대에서 쭉 바라보니 높이 솟은 비로봉이 보이네요. 비로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비로봉이라고 하는 곳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저렇게 만년설 정도는 아니지만 사진에서 보이듯이 눈도 이렇게 오랫동안 덮여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화자가 계심대에서 이렇게 높은 비로봉이 있는데 또 비로봉을 보니 또 높은 산이라고 하면 태산이 생각나지요. 여기서 나온 동산과 태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태산은 중국에서도 정말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은 많이 언급이 되죠. 뭐 예를 들어 티끌모아 태산이란 이런 말도 있고 갈수록 태산 뭐 이런 말도 있고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말도 있네요. 이렇게 태산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동산 태산은 약간 좀 다른 뜻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노국 조본준도 우리난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터냐 어찌하야 적단 말고. 자, 여기서 노국, 다시 말하면 노나라라는 중국의 한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바로 공자가 태어난 나라를 지칭합니다. 아까 이 부분 들어오기 전에 동산 태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국의 고사입니다. 공자는 유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노나라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난 노나라가 좁다고 이야기하고 태산에 올라서는 중국 전체를 말하는 천하가 좁다고 말하는 고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 조선 사람은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노나라도 우리 입장에서 큰데 넓고 넓은 중국 전체 땅을 어떻게 작다고 말하는가라는 말이죠. 이 부분 정리하면 비로봉이라는 높은 산을 보니 중국의 태산이 생각이 나고 태산을 생각하니 태산에서 세상이 작다고 이야기한 공자가 생각이 난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넓고 큰 기운을 사자성어로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뜻풀이 아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비로봉을 보며 공자의 호연지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심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어와 텨디위랄 어이하면 알거이고 오라디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자,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공자의 호연지기를 생각하며 이야 어떻게 하면 저 경지, 다시 말하면 누구의 경지죠? 그렇죠. 바로 공자의 경지를 알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자의 저 경지를 담고 싶다. 저 경지를 화자가 찬양,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감이 이상하냐. 다시 말하면 저 공자의 경지까지 내가 이르지 못했으니까 내가 저 높은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정리하면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자의 경지 그 수준에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화자는 비로봉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체크하면 더 좋겠네요.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통골 가난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패 너러바에 활용새에 되어시라. 자, 해석합니다. 드디어 계심대를 벗어나 장소가 이동하네요. 원통길 가는 길로. 그렇습니다. 사자봉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네요.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 여기 활용소라는 말에서 소는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사자봉 앞에 활용소가 있고 이 사자봉 위에서 화자가 활용소를 보고 있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합니다. 천년 노룡이 구배구배 절어이셔 뒤아에 흘려내어 창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을 디려난다. 자, 해석합니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왜 여기서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고 그러냐면 활용소가 있는 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서 중간중간에 연못같이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천년 노룡이 서려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활용소에 이렇게 용이 서려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물이 주야 밤낮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창에 이어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진월대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봉우리들이 동명을 박차는 듯 일본에서 설명했지만 금강산 바로 동쪽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해가 있으니까 이 물들이 동해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풍운, 바람과 구름이죠.
용이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이 용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후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룡소가 용을 닮아서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3일 동안 내리는 비라니요. 이것은 그 다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음매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자라. 자, 여기서 음매의 이온풀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이 부분 해석하면 음의 시든풀을 다 살려 내겠노라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음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지할 때 그 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늘이겠네요. 자, 그럼 그늘의 시든풀, 보통 풀은 민초, 민트초코 아니고요. 백성민의 풀초를 써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든풀이라고 했으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음지, 그늘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는 뭐죠? 그렇습니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선정의 포부가 되고, 또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해서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니까 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설명하던 것을 이어서 하면 그늘에 있는 시든 풀에 비를 내려서 그 풀들을 다 살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에 이은 풀은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의미하고, 3일후는 이 백성들을 살리는 비니까 선정 아니면 임금의 은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후를 내리는 풍운, 바람과 구름은 이 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 마지막 장면입니다. 읽습니다. 마하연 묘기샹 앞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이거 비읍시옷 어떻게 읽어야죠? 자, 그렇죠. 어두장군이지만 뒤에 거 된소리하면 되니까 썩은 다리입니다. 외나무 썩은 다리 불경대 올라하니. 자,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화사도 발걸음이 빨라져요. 마하연이라는 곳, 그리고 묘길상이라는 곳도, 앞문제, 여기서 제라고 써있는 곳은 고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개도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지나서 이제 도착했네요. 불정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불정대에서 불자는 무슨 불자인지 아나요? 그렇습니다. 부처, 석가모니 불자예요. 불교할 때 그 불자입니다. 어떻게 생겨서 불정대라고 하냐면, 자, 이 불정대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여기 썩은 다리도 그렇고 잘 안 보이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큰 코도 있는 것 같이 생기고, 그래서 예전에 산에 보통 이렇게 생긴 데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불정대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그려보고요. 여기에 올라가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화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경치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 다음 한 번에 갑니다.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슈 한 구배랄 촌촌이 버현해요. 실같이 풀여이셔 배같이 걸어시니 도경 12구배 내보매난 여러해라. 자, 해석하면 철심, 매우 높은 이라는 말이고요. 절벽, 그러니까 매우 높은 절벽을 반 공중에 세워두고 이 절벽에 은하수 한 구비를 이렇게 촘촘하게 베어내어서 그 다음 줄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놓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높은 절벽에 별로 된 은하수를 한 굽이 싹 베어내어서 이 절벽에 이렇게 걸어내어 놓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폭포를 표현한 것이겠네요. 그 다음 도경. 이 도경이란 말은 그림으로 산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 그림책의 12구비가 내가 보니까 이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금강산 폭포의 이름은 바로 12폭포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1922년에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엄청 오래전 사진인데도 엄청 멋있죠? 이렇게 길게 12구비로 흘러내리는 폭포를 은하수가 흘러내린다고 멋있게 표현했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표현법을 잠깐 살펴보면 12폭포를 은하수로 표현했으니까 은유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랫줄 보면 폭포를 가까이서 보면 마치 뭐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실같이 풀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실은 폭포의 근경,
가까이서 본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배, 다시 말하면 배로 만든 옷감이죠. 배로 본 것은 물줄기, 그러니까 멀리서 본 것이겠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는 폭포의 원경, 다시 말하면 멀리서 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줄입니다. 이디 억션 이제 이셔 곧 태어는 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 곧 낫단 말 못하려니. 자, 해석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적선은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유명한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의 이름은 이백이라고 하고요. 별명은 시의 신선인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어에서 들을 수 있는 중국 고전시를 대표하는 시인 2명 중 한 명이라서 우리 고전시에도 많이 언급되고요. 다른 한 명은 이태백과 마찬가지로 당나라 시기의 시인인 두보입니다. 두보는 실제로 우리 후민정음으로 번역된 책에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아까 이태백은 시의 신선이라고 해서 시선이라고 했죠. 두보의 별명은 시의 성인이라고 해서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태백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금강산에 보면 아까 언급했던 중국의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네요. 결국 이 시의 화자는 중국의 여산과 우리 금강산에 비교해보면 금강산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관동배곡을 통해 본사 첫 번째에 해당하는 금강산 유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금강산이다 보니까 산과 폭포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요. 다음은 관동팔경이라고 해서 관동 지역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동 지역이니까 동해와 인접해 있겠지요.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금강산 출발부터 12폭포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각 지역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화자의 상황을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면 한층 더 쉽게 관동배곡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복습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긴 관동배곡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방금 예고했듯이 관동 8경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